네, 경제 감염을 막아라 1,400만 가구에 지원을 하기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빅뉴스죠, 빅뉴스.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 이제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많게는 100만 원까지 지금 현금성으로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광범위한 국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건. 자, 먼저 김 기자, 오늘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발표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곳에 쏠렸습니다. 정부가 일부 소득 하위 가구들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이잖아요. 차근차근 설명해 봅시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은요, 정부가 정하기를 소득 기준 하위 70%의 가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기준과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중위소득 150%라는 기준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가구별로 좀 살펴보면요. 월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세전 월 소득 712만 원 아래이면은 1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1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 소득 260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요. 단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 등을 반영해서 추후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따로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아까 이게 제일 지금 궁금증이 많은 그래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러면 저 정부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주겠다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걸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이 그래픽이 좀 오래 머물더라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저렇다는 거예요, 지금.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712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럼 100만 원. 3인 가구는 580만 원 이하 소득이어야 돼요. 그럼 8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 해당 사항을 그러니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전국에요, 대한민국에 2,050만 가구가 있는데 이 정부가 발표한 이게 시행이 되면 1,400만 가구가 일종의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70%죠. 2,050만 가구에서 1,400만 가구니까 인구수로 따져보니까요. 3,600만 명 정도가 이 정부의 지원,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배성희 변호사는 오늘 정부의 발표, 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파격적인 대책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배승희 변호사는? 당장의 이 당정청의 모습을 보면은 이 어떻게든 경제를 또 살리고 또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런 1인 가구나 2인 가구, 3인 가구 이런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 가구는 263만 원 이하예요, 월소득이. 예. 근데 4인 가구를 이 712만 원으로 나눠보면은 약 170만 원이거든요, 1인당. 그러니까 오히려 4인 가구에 이 170만 원이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 아닙니까? 예. 근데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월소득 448만 원 이하면 2로 나누면 224만 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3인 가구, 4인 가구로 갈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오히려 좀 더 적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도 벌 수도 있고 또 아버지도 벌고 뭐 어머니도 뭐 알바를 하는데 이런 지급 기준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고 예.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을 과연 어디서 갖고 올 것인가 하는 점인데 우리도 월급이 좀 줄어들면 엄마가 가장 먼저 줄이는 금액이 뭔지 아세요? 뭘 줄입니까? 이 아버지들 양복. 절대 안 삽니다. 양복? 아버지들 옷 같은 거요. 옷. 제일 먼저 예. 줄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면은 아버지들 양복을 많이 사는데 그런 것처럼 집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지고 아껴 써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데 이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고 또 내놓는 대책들이 추경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건데 이 정부가 이런 거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돈을 더 달라고 하지 않고 또 예산을 전용해서 또 아끼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한 후속 대책들이 좀 아쉽고 당장의 인기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에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수기 변호사가 이제 돈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저 국민들한테 저렇게 많은 분들 3,600만 명 정도가 이제 혜택을 볼 것 같다는 건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투입 재원이 한 9조 1천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근데 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9조 1천억 원 가운데 7조 1천억 원 정도를 이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죠. 추경을 또 추가로 편성을 해서 7조 1천억 원 정도를 메꾸기로 했습니다. 9조 1천억 가운데. 근데 이거 과연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돈을 언제쯤 주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정부는 총선 이후에 지급한다. 아까 청와대 관계자 브리핑을 보니까 총선 이후면 좀 막연하잖아요. 한 5월 중순 정도에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어떠세요, 우리 최수영 평론가? 예. 저는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이 이번 총선에서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 이제 우리가 이번 선거가 이슈가 없는 선거거든요. 그걸 코로나 때문에 묻혀버렸는데 과거에는 무상급식 같은 굵직한 이슈가 선거를 이제 프레임화 시켰는데 선거에서 이슈 주도는 한 세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일관성이 있느냐, 세 번째 확장성이 있느냐인데 제가 보기에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여야가 공익이 붙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 어려운 점을 인정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급 시기는 총선 이후기 때문에 예. 이 재원과 그다음에 방법, 그다음에 대상 이걸 놓고 굉장히 공방이 붙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저희 배승희 변호사께서도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미 이게 한번 지급되고 나면은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 방역으로 될 텐데 그럼 계속 앞으로 여기에 대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원은 추가로만 경쟁할 것이 아니라 예. 있는 재원에 이제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렇게 사업하지 못해서 불용한 예산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문제가 어찌 보면은 이번 총선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 정책 선거로 치를 어떤 징후도 보일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어쨌든 저렇게 9조 1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럼 국민들은 아이고 뭐 내 주머니에서 세금 더 내라고 해갖고 저거 메꾸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정부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설명은 하고 있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 최진 원장 한 말씀 하시죠. 예, 뭐 정부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라는 지적할 사항이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고 절박하고 또 중소기업이나 영세업 자영업자들 너무나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약간의 무리수라든지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투입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 투입해야 되는 것이 예.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 큰 틀에서만 발표가 나왔고 아주 뭐 좀 세부적인 내용은 좀 아직도 뭔가 정확하게 이제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좀 혼란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하루 이틀 사이에 계속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챙겨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서울의 구청장이요. 지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김 기자 설명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가격리를 어기고 뭔가 제주도로 여행을 간 강남 유학생 모녀에 대한 얘기인데요. 강남구청장이 무슨 이런 여행객들 대변인이냐 이런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제주지사는요. 제주도민의 피해가 큰 만큼 보상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 원희룡 지사 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유학생 딸은 자가 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제주도 여행길에 나섰는데 출발 당일 저녁에는 아주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나타나 여행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자신 또한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빠르면 오늘 중으로 초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4박 5일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도내 업체들과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취합한 내용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그러니까 자가격리 대상자도 애초부터 아니었고 뭔가 이 모녀 또한 선의의 피해자다라고 했지만요. 이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제 발언이 진위와 전혀 다르게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사과를 내놨습니다. 원희룡 지사는요. 이르면 오늘 모녀에 대해서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정순균 구청장은 참고로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사상 처음으로 서울의 강남구청장을 맡았던 정순균 구청장인데 제주 여행 모녀를 피해자로 옹호했다가 지금 거센 비난에 직면한 겁니다. 구청장입니까? 변호인입니까? 뭐 이런 논란인데 우리 배승희 변호사 한 말씀 하시죠. 이 유학생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딸이 미국 국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유학생이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하는 이 미국인이고 뭐 표현하자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이 사태가 발생하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또 어머니랑 이렇게 제주도에 간 사건인 것 같아요. 여행을 몇 박 며칠이나 갔다 왔다고요? 4박 5일을 갔다 4박 5일? 왔어요. 올해도 갔다 왔네요. 근데 예. 이 4박 5일 동안 이런 감염과 관련해가지고 증상이 나타났는데 막 돌아다닌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비난의 여지는 없다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강남구청장의 이 편드는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또 민심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데 원희룡 지사 이런 태도도 맞는가 하는 점은 약간의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녀가 돌아다닌 이 한 사례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 피해가 발생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손해배상을 제기하려면 일단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 지금 코로나 사태는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과 또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게 예. 조금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손해배상보다는 뭐 지금 말하는 이 감염병과 관련한 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사적인 부분을 하면 모를까 이 손해배상 제기는 조금은 좀 안 맞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수영 평론가. 네, 예. 네, 저도 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원희룡 지사가 세게 저렇게 뭐 이렇게 손배소를 한 것은 저도 뭐 그러니까 그 취지는 뭐 이해가 되지만 과연 옳은 방법이었는 측면에서는 예. 저도 조금 의문이 가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지금 방역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은 서울에서 강남하고 용산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강남은 유학생, 용산은 외국인. 그러니까 바로 전주에 비해서 14배 증가해서 지금 어제 보니까 지난주에 총 286건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논란을 전 기점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입국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또 다른 이제 방역의 전기에 접어들었다는 그 가이드라인을 삼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예, 선의의 피해자다. 근데 이 모녀가 이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주민들이다 보니까 정순균 구청장이 그리 얘기했던 것이죠. 그 논란을 짚어 좀 드렸고.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김 기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뭐 교회 얘기를 했다가 또 좀 논란입니까? 네,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지금 논란입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요. 황교안 대표가 교회에 집단 감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 여론을 악용해서 뭔가 종교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라면서 교회 내에 감염이 발생한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공당의 대표가 특정 종교의 편을 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실관계 또한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자 오늘 오전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목소리 준비돼 있습니다. 주말에 페이스북에 교회에서는 감염이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일부 교회의 문제를 대다수 또는 전체 교회의 문제로 확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든 다른 집단이든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대응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교회 내에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다라는 이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강창일 제주권역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해괴 망측한 궤변이라고 했네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정호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로 비유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허위 사실을 설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최진 원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이제 본인이 해명을 했지만은 뭐 일부 교회 문제를 뭐 전체 다다수 교회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해명을 했는데 예. 사실 황 대표의 발언은요 교회 쪽 사람들의 좀 그 의견을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사람들이 뭐냐고 얘기하면 정부 방침을 우리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필을 했거든요. 예. 그 의견을 남아서 모아서 대변을 한 게 같은데 그리고 이제 황 대표도 이제 아시다시피 본인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자죠. 그 부인도 이렇게 이제 신학대학교 이제 교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신앙심과 또 교회의 의견을 반영한 그 발언이 마침 또 정치적 워낙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논란을 좀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얘기에 이어서 정부가요, 이 코로나19가 지금 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게 지금 좀 비상이다. 이런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4월 1일부터 무언가의 지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죠? 4월 1일부터 김 기자?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 외국인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 이렇게 내리기로 했는데요. 그만큼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들의 추세를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을부터 들어보시죠.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국내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민이 죽어나가고 의료진이 쓰러져도 대문 활짝 열어놓고 고집만 부렸습니다. 정부는 말만 하고 일은 의료진과 국민들이 다 했습니다. 권력은 그분들이 만든 성과를 가로채고 열매만 따먹을 뿐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버는 격입니다. 한마디로 수완무치합니다. 야당은 정부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4월 1일 0시부터 이런 점이 달라집니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 외국인은 전원 14일간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 조치가 내려집니다. 여기에서 시설격리의 경우에는 하루 10만 원 정도의 시설비를 자기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금 어느 정도나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들이 좀 오시나요?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해봤습니다. 3월 23일이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전이겠네요.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들이 144명이었습니다. 근데 30일이면 오늘이죠. 오늘 30일 오늘 숫자 한번 봐주세요. 476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인 3월 23일에 비해서 144명하고 476명이니까 일주일 새에 3.3배로 지금 해외 유입 확진자가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래픽 제목에 비상이라는 글자에 빨간색 색깔을 넣은 겁니다. 한번 보시죠.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아니, 문을 열고 대문을 열어놓고 고강도 사회적 격리를 해봐야 코로나가 진정이 될까요? 진정되기 어려워요. 지금이라도요, 외국인들 입국을 전면 금지시키고 그 남은 방역 자원을 국내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조치로는 부족해요. 이게 최재욱 교수의 지적이었습니다만 우리 최수영 평론가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그래픽에 나왔지만 최근 서울시 확진자의 60%가 해외 유입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대구 경북은 줄고 서울 경기가 늘어나는데 대부분 이게 해외 유입자입니다. 더군다나 유럽, 미국 입국자가 4,000명 이게 들어오면 모두 격리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우리 국내 의료 방역 의료진의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어허. 지쳐 있고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정도의 방역 시스템이 넘어선다면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 안위에 타격을 주잖아요. 예. 이 점을 정부가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의료 실무진들, 의료협회진들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이고 좀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 시기에 잘못 판단하면 걷잡을 수 없는 제3차 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